이재명 정부가 주식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증권 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내세웠던 코스피 5천 시대가 멀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깎아도 늘려도 항상 찬반에 부딪히는 예민한 문제죠.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정교하게 세법을 다루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중앙대 경영학과 황인태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또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원상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첫 그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드러낼 예정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중에 주요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졌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겠다, 이런 방향성이 현재 제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원상복구시킨다,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시킨다. 이게 일단 부자 감세라는 일종의 프레임이 이제 평가가 들어간 거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이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때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토탈에서 세수 결손이 한 87조 원 정도가 있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기금 돌려막기라든지 지방교부세의 미교부라든지,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자기적인 사업 불용이라든지, 이런 재정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해서 우리가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말씀하셨던 부자 감세, 워딩은 부자 감세라는 게 전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감세로 인해서 세수 기반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우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한 2.2% 정도로 잡았었는데, 네. 점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기재부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지금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던 세수 결손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세로 인한 앞으로의 이제 세수가 줄어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국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 거고, 그 세금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워딩을 부자 감세의 원상 복구라든지, 또는 일부 핀셋 증세라든지 뭐든지 간에 증세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세도 감세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 기대 효과라는 게 있는 것도 맞죠. 일단 계속 의견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도 개인도 하나의 이제 경제 주체로 본다면, 개인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인 경우에는 먼저 이제 지출면을 먼저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돈을 많이 나가서 우리가 수지가 안 맞느냐, 이런 걸 많이 볼 텐데, 국가는 이제 이제 증세권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힘이 있으니까 그 증세권을 통해서 지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제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하긴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증세를 하기 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어떤 지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과연 어디서 우리가 이와 같이 좀 맞출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먼저 본 다음에 증세를 해야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수긍하고, 또 법인들도 수긍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부자 감세라면 그 대상이 되는 부자분들도 좀 수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자 감세라는 건 이제 평가가 일종의 들어간 거긴 한데, 네. 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감세 정책들이 상당 부분 되돌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성만 보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네. 국간이 비다 보니까 어디서든 돈을 짜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부자 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돌아오고 있긴 한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증권거래세하고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감액 배당,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자 감세가 아니고 자본시장을 박살내는 거죠. 지금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게 뭐죠? 일단 증권시장, 자본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말씀해주신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감액배당 이런 것들은 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향해서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한국 증권시장에 네. 치명적인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네. 굉장히 감정을 담아서 말씀해 주셔서 저 지금 다음 질문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지금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인하해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제는 금투세를 도입한다라는 게 전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금투세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거래세를 다시 원상복귀시켜 간다라는 기조란 말이죠. 네. 이거 원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의 부작용으로 아니면 혹은 악재로 작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줄여왔기 때문에 네. 이제 금투세가 취소됐으니까 그럼 다시 증권거래세를 정상화시키자. 맞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기와 그 절차 방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게시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답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거 조선 증시 이거 또 속았다. 다시는 한국 증시를 믿으면 안 된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증권거래세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증권시장이 충분히 정상화됐을 때 그때 어떤 가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겨우 시장이 정상화되는 이 시점에 다시 증권거래세를 매기겠다? 겨우 마음을 돌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시기와 절차가 형편없는 거죠. 한심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시각을 갖고 계신 거고,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증권거래세율을 원복하는 것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금이 없으면 좋습니다. 아예 부과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 거고 지금 게다가 앞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디 부분이든 어느 세목이든 간에 세금은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의 우리 현재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디스카운트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증시 부양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하향 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법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은 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세금은 세금 부분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어떤 보면 정상적인 OECD 주요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주식 양도세 물론 이제 대주주에 한해서 지금 대주주 우리 주식 양도세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다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증권거래세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같이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금투세 시행이 이제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맞는 것이고 네.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매기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지금 높이지 말고 일단 조금 유예했다가 현재 상황에서 예. 나중에 이제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증권세율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0.15%입니다. 물론 이제 거래세는 제로지만 농어촌 특별세가 있기 때문에 네, 0.15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0.5%예요. 그다음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0.3%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율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위축을 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증권거래세라는 건 이제 거래할 때마다 부과가 되는 세금이잖아요. 원천징수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렇죠. 이게 과연 시장에 이제 높여졌을 때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인가는 사실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른 그렇죠.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요새는 이제 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해가 좀 다른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칙이란 건 뭐냐면 결국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는 가상화폐라든지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저도 뭐 평생 증권을 한 사람이서 본다면 좀 아쉽기도 하고 이제 세금을 내나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좀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모든 많은 나라에서도 사실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증시를 부양한
기업을 이제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제 금수세를 정말 지금까지 하지 않아 왔고, 그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뭐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뭐 저도 세금을 내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좀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이제 논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거래세라는 이제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는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원 교수님 하고 계시는 건데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게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거래세율이 좀 과도한 편입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진화된 증시에서는 대체로 거래세가 없죠. 없죠. 네. 왜 지금 우리 다 미국을 많이 예를 들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0.00 몇 %인 걸로 아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사실상 거죠. 없는 수준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는 뭐 그 세금 조금 내는 거 뭐 어떠냐,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이제 항상 이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인데 최근에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증권거래소 가서 코스피 5천을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부와 이 국민 모두가 그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서 세금 물리겠다. 그다음 없던 세금 만들겠다. 있던 세금 더 올리겠다. 그다음 주던 배당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면 겨우 이제 부동산에 쏠려있던 그 엄청난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살짝 고개를 틀려가는 이 찰나에 이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 측면에서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줄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자꾸 보시는데 경제나 특히 주식시장, 자본시장은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책적 신뢰를 아주 처참하게 짓밟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래세 자체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 말고요. 원천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투세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이 무산됐으니 거래세는 다시 올리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왜 지금 다리를 잡죠?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기를 늦추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율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기는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시기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양도 소득세. 그 팔대 차익에 증권에서도 대한, 네. 실제로 보면 거래 기간에 따라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증시의 문제가 이제 단기 매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고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5천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사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예전처럼 매길 것이 아니라 요새는 전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유기간에 따라서 좀 짧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전처럼 거래소를 매기고 좀 충분히 보유를 길게 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를 좀 낮춰주는 이런 토태로를 가는 것도 최근에는 워낙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증권거래세 안에는 김 교수님 그 농어촌 특별세라고 목적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유지하기엔 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이제 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에 농어촌의 어떤 여러 가지 기반이 이제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94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일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용 기한이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0년이 있었는데 그게 3번이 연장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2034년도에 어쨌든 간에 농어촌 특별세는 일몰이 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그때 가서 다시 또 연장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계속 비판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어촌 특별세가 어떤 부분에 쓸 거야라고 딱지를 붙은 이른바 이제 목적세입니다. 네. 목적세이기 때문에 목적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세가 가지는 한계가 뭐냐? 기본적으로 재정은 칸막이를 터가지고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목적세는 딱 칸막이를 쳐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네. 또는 법적으로 그 지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절감 노력들이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는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농어촌 특별세가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얼마가 잡혀 있나 하면 7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7조 4천억 원이 얼마 정도의 규모냐? 지금 관세가 8조입니다. 그다음에 그 말이 많은 상속세가 14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농어촌 특별세의 세수 규모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를 만약에 폐지를 했을 때 그러면 아예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어떤 지출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른 세금에서 증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만약 그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가는 그 세금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른바 재정 지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믹스해가지고 또는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적세로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죠.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죠. 당시 분위기만 전하면 이 기준이 상향되면서 주식시장에서 대단한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이 양도세 회피하려고 연말이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이런 사태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인데 이 기준을 지금 다시 10억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효과, 부작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원 교수님? 한심하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도입되게 되면 다시 예전의 후진 증시로 돌아가자는 의미죠. 특히 한국의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닥 시장 보십시오. 연말만 되면 대규모 매물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의례적으로 폭락합니다. 주식하지 말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불편함들을 없애고자 그나마 조금 더 그 기준을 상향을 했던 건데 네. 증시를 지금 다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으로 제대로 방향을 틀겠다고 하는 순간 다시 연말에 대규모 물량, 매도 물량이 확실시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다시 도입한다? 답답하죠. 또 반복될까요? 그럼 연말이면 예를 들어서 대량의 물량들이 이 양도세 회피하려고 나오는 매도 그렇습니다. 물량들이 나올 것 같다? 그건 저희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증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들이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2023년도에 양도세 기준이 있었고 2024년도에 그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도 물량이 9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2024년도에 조금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 대주주 10억 가세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구나가 확인됐던 순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대주주 기준을 이렇게 낮게 잡으면 연말에 기본적으로 주식을 팔아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주식을 팔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배당도 못 받게 되죠. 지금 이 정부가 배당을 정상화시켜가지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대주주 기준을 이렇게 한없이 낮춰버리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당도 받지 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시장대로 망가지고 배당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투기가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투자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겨우 경험해 가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교수님. 네, 뭐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뭐 물론 50억 그러면 뭐 적은 금액은 또 아니지만 사실 요새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가총액이 커졌으니까. 네, 뭐 그렇게 또 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 주식 매물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거는 뭐 검증된 이론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양도세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매물을 사실 이익 나는 것과 손실 나는 걸 섞어서 연말에 많이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는 뭐 충분히 거래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뭐 50억이 넘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양도세를 매기는 이런 차별적인 그런 조세 정책은 원칙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그 우리가 농어촌 그런 특별세 같은 경우도 세금의 기본은 일반세거든요. 교수님 말대로. 목적세는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시적인 목적이 있을 때만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네. 이것뿐만 아니고 뭐 교육세도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가 복잡할수록 좀
약간은 일반으로 돌아가는 일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 혹은 뭐 기존보다 낮춘다라는 거는 이제 대주주에 대한 감세를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는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김 교수님. 저는 좀 이제 생각이 다른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세 연역적인 측면에서 그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기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기반을 넓히는 식으로 그렇게 쭉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2024년도부터는 다시 사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년 전으로 퇴행하는 식으로 기준을 확 높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려는 있죠. 연말이 되면 매물 폭탄이 나타나니까 네. 이제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최근 3년치만 봤습니다. 일단 뭐 더 길게는 보지는 않았고 실제로 매물이 나오긴 합니다. 네. 대량의 매물이 나오는데 이길 한 3일 후에 다시 똑같은 금액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이상이 없다면 인위적인 이런 자기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어떤 수급에 일시적인 충격이 온다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내놓게 되면 다시 그걸 걷어가는 식으로 그게 나오는 거고 제가 수치로 그 금액상으로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연말 폭탄이 있지만 다시 또 연말 폭풍 매수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볼 수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안들이 뭐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금투세였거든요. 그러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뭐 매물 폭탄이 나온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현재 수준에서 이제 매물 폭탄이 있지만 다시 폭풍 매수가 연달아 가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일단 이게 뭐 주가를 엄청나게 다운시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 이 부분이 싫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금투세를 도입을 하면 이 대주주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의 논란도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준을 그러면 조금만 완화시키는 건 어떻게 보세요? 50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40억 원이나 30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절충이죠. 그러니까 절충. 예, 황인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죠. 10억이 대주주입니까? 2013년도만 하더라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정도면 대주주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2013년에 100억이었으면 지금 가치로 치면 뭐 한 2, 300억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대주주한테 가세를 하겠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10억한테도 가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를테면 부동산으로 치면 그런 거죠.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종부세 매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100억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에는 종부세 매기다가 이제 4억짜리 아파트에도 종부세 내라 이렇게 하면 네. 이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대주주가 아닌데 대주주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세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가세 때문에 주식시장은 망가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아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갈수록 투자가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지금 지난 5년째 확인하고 있는데 고작 그 몇 푼을 걷겠다고 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전체적으로 심리가 망가져가지고 자본시장이 완전히 퇴행하는 그 충격적인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이건 뭐 판단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대주주 기준에 대한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00년 도입 당시에는 100억 원이었고 2013년에 50억 원, 2016년에 25억 원, 2018년에 저기 나오는군요. 15억 원, 2020년 10억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김 교수님, 우리가 이제 증시도 몸집이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커지면 아까 이제 종부세랑 같은 개념인데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소위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내는 세금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대주주 기준을 계속 고정값으로 두고 시가총액만 커지면 내가 대주주가 아니어도 소위 주식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딱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기준을 완화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두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름은 지금 대주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내가 이게 뭐 10억 갖고 있는데 뭐 왜 대주주야라고 이렇게 이제 사실 네. 그냥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밍의 문제인 거고요. 대주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금의 원칙이 뭡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그게 다시 인적 합산을 해가지고 전국에 나눠져 있는 걸 합산해가지고 내기는 세금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저항이 있는 거고요. 얘는 소득이 발생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논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대주주니까 나 대주주 아닌데라고 해버리면 그 부분이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데 우리가 세법의 이름에서 이제 대주주든 뭐 최대주주든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됐으니까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도 있고 우리가 주식시장이 커지니까 네. 기본적으로 100억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뭐 500억이든 800억이든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사실 이제 세법학자들이라든지 실무가들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다 개입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었던 거냐? 그게 아니라 과세 기반을 점점 넓혀야 되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세법의 입법상 지도 이념인 조세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이 요건을 완화했던 거지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역행하는 식으로 금액이 낮춰진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전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금투세라는 것이 결국 저런 기준이 없이 모든 사람이 양도소득이 있으면 내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뭐 일반적으로 뭐 100억, 50억, 10억을 낮춘 뭐 그런 면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단지 이제 지금 금투세가 폐지된 마당에서 뭐 네이밍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또 주식이 뭐 진짜 개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왕개미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낮은 새로운 용어가 나온 왕개미가 나와. 조금 뭐 그래야지만 이 증시가 지금 5천억이 돼 결국 수요 공급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 와서는 좀 도입을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돈 쓰자고 하는 사람들은 편하죠. 근데 항상 문제는 이제 돈을 그럼 어떻게 만들 건가 그 고민인데 이제 저희 지금 이제 김현능 교수님께서 그 고민을 해주고 계시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투세가 정상적으로 도입됐으면 이런 고민들이 없죠. 근데 정치권과 지금 행정부가 본인의 책임을 변기하고 네. 지금 자꾸 이렇게 땜빵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김현우 교수님 입장에서도 나라의 곳간에 지금 다 비어가지고 쓸 돈은 많고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얘기가 되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배당 늘리는 거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 감액 배당에 대한 손질을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당은 순이익에서 얼마 이렇게 나가는 게 배당인데 이 자본을 이제 감액해서 배당을 해주는 여기에는 과세가 그동안 안 됐었잖아요. 이걸 이제 과세하겠다. 이 체계를 바꾸겠다라는 거죠, 김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감액 배당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본 충실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익잉여금 중에서 일정 부분 그걸 이제 이익준비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의 원래 주주의 출자한 부분 회계학에서는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고 상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이제 배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른바 이제 상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액 배당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뭐 이익잉여금 쪽에서 무조건 쌓아뒀던 부분에서 나눠주는 거야. 어차피 이제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뭔가 하면 자본준비금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과세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그게 이제 논란의 포인트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 자본준비금에 관한 감액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안 하고 감액 배당을 통해서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되어버려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대규모 감액 배당을 실시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과 관련해서 일체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 출자분의 환급이기 때문에 내가 출자했던 걸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EMP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배당 가능 이익인데 쉽게 말하면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감액 배당을 했던 뭐든 상관없이 그거는 이익잉여금에서 배당되는 것으로 볼 거야.
다시 말하면 과세할 거야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물론 이제 상법의 어떤 법리와 세법의 법리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 감액 배당에서 과세하는 부분, 물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취득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기본적인 방향은 감액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비과세로 해서 우회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 배당 기업들 많이 활용하죠.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뭐 아주 많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감액 배당이 약간 뭐 조세 회피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있다. 뭐 그건 몇 개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으로 본다면 감액 배당은 자기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경우에도 먼저 가져가고,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에 이제 감액 배당을 하는 게 맞는데, 임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이런 것이 좀 문제는 되긴 하지만, 그것도 원칙으로 본다면 자기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원칙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뭐 아까 미국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보다 초과해서 배당하는 경우에 주주가 이사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든지 이런 아주 엄격한 그 제도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경우에는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서 학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우리나라의 자본잉여금이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아,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뭐 대기업 5개 이렇게 보면 한 5%, 9%, 10%가 안 넘습니다.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3, 40%씩 됩니다. 자본과 자본기업 준비금을 합친 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그 자본 구조가 굉장히 좀 취약하구나. 그걸 메꾸는 것이 이익용으로 메꾸고 있거든요. 배당을 안 함으로써. 그런 거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자본 구조가 부실하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을 세금으로 푸는 건 좀 뭐한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이 비율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인 기업에 한해서는 중압과세 안 하고 분리과세 해주겠다.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 주겠다라는 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세금이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또 이게 또 부자감세 논란의 또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배당 적극적으로 해야 증시가 활성화되고 한다는 건 기본적인 저희가 이론이잖아요. 네. 그러면 분리과세 하면 아무래도 배당 좀 더 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이게 또 부자감세 프레임에 휩싸인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부자감세의 프레임 때문에 지금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결과인데요. 배당률이 일단 한국이 처참합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배당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한국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아무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이걸 지금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배당이 투자자들한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방향을 넓혀줘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배당을 분리과세 안 하게 되면 여기서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배당을 해봐야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어차피 배당 내려줘봐야 너네 투자자들 가져갈 수 있는 건 절반밖에 안 되지 않느냐. 배당을 안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우리가 적정한 수준까지만 분리과세 해주더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무슨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고 네. 부동산 정도의 수준까지만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배당은 분리과세하는 게 당연히 맞고, 지금 다른 나라가 예외적인 게 아니고 한국이 매우 특이하게 배당에 과도하게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금 더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발 좀 정상화시켜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아까 감액배당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교수님께서 회계 학회장도 하시고 이 분야에서 워낙 저명하셔서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지만, 네. 자기 돈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또 하겠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해봐야 우리가 감액배당으로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겨우 해봐야 뭐 40개 기업에 한 1조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적극적으로 오히려 밀어줘서
배당을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액 배당이라고 하는 게 또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금이 준비된 상태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한 번은 이벤트인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감액 배당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 활성화의 유동성을 키워주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정책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당이 주는 일종의 이제 투자 유인, 투자를 하게 되는 동기부여 이게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네, 우리 한국 증시에 사실 배당이 워낙 성향이 낮았으니까 맞습니다. 투자 수익 쪽에 사실 포커스가 돼 있었거든요. 그거 문제죠. 그게 이제 그걸 좀 그걸 이제 고쳐야죠. 이쪽으로 옮겨가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하나의 방향인 건데. 한국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예. 배당도 1년에 딱 한 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1년에 서너 번씩 줍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꾸준히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패턴이 형성되게 되면 말 그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식의 장기 보유가 가능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더 이상 투기판이 아니고 투자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요새 것들을 다 끊고 있는 맞는 겁니다. 말씀이세요. 그리고 요새 인구 구조로 보더라도 은퇴 소득자들이 많고 은퇴 소득 그런 경우에는 배당 소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따라서 잘 배당 소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또 매면 의료보험료도 더 내야 되고요. 뭐 둘들이 붙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뭐 지금 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투자를 뭐 유도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도 이건 뭐 분리과세가 맞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하늘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제일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경험이 270조가 있습니다. 그 대비된 애플은 이익경험이 제로입니다. 제로라는 말 들어보세요. 이익경험이 마이너스입니다. 좀. 마이너스로 말하면 너무 좀 쇼킹한 것 같아서 이익경험이 제로입니다. 그만큼 배당을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배당을 하는데 우리는 좀 배당 좀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조금 좀 세금 내려는데 이제 더 세금을 내겠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그러지 말고 네가 가지고 차라리. 자본이들 주가를 높여달라 이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좀 개인의 그런 은퇴 소득자들의 그런 소득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너무 이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 어떠십니까? 예, 저희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분리과세 이제 반대고요. 반대세요? 예, 예. 이소영 의원은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다시 이제 세법 개정을 만약 만들게 된다면 조금 바뀌게 되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일반 지금 뭐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인권이 후진국이고 그럴 때는 정의라는 게 다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만 오늘날 정의라는 것은 사실 조세 정의입니다. 경제적 정의거든요. 지금 이소영 의원 안으로 보면 3억 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소득세율로 보면 3억 초과되면 40%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굉장히 낮은 세율을 우리가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바로 뭔가 하면 조세 공평을 훼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배당을 늘려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여기서 생활비를 좀 충당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비교 형량을 해봐야 되겠죠. 해소되는 조세 공평과 늘어나는 배당이라든지 경제적 이익을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여기는 이제 실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배당과 관련된 세율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느냐 첫 번째 논점이고요. 그다음에 배당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게 두 번째 논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계 연구들이 국내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만 갖고 오면 그럼 다른 연구 갖고 가지고 반대되는 결과 있으니 이 말은 틀리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저명한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배당과 관련된 세율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느냐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불명확하다 이거는. 심지어 자사주 매입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두 번째, 그러면 설사 배당이 늘어나더라도 주가가 그러면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역시 상관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서 분명 이 배당과 관련된 세율을 굉장히 낮춰줘가지고 뭐 소위 말하자면 뭐 부자 감세든 뭐든 간에 우리가 조세 공평을 훼손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배당을 늘리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라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는 거는 세수도 잃어버리지만 조세 공평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과학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봐서 정말 이게 의도했던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첨언하실 사항. 네, 뭐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조세정의라는 면에서 본다면 다 뭐 세금을 다 모든 세금을 공평하게 다 걷어서 그 소득에 따라서 세율을 매긴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배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증시에서도 뭐 배당 관련 주, 네. 배당 ETF 이런 게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 네. 갑자기 이걸 이제 뭐 사실 2천만 원이 뭐 또 뭐 적은 돈도 아니지만 1년에 2천만 원이 이게 아주 많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종합 과세를 하겠다, 분리과세를 폐지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거 뭐 믿고 좀 투자를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정책이 바뀐다. 이런 아까 말씀한 정부의 신뢰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도입에 조금은 뭐 도입을 나중에 뭐 언젠간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리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초과분해들은 종합과세를 하는데 네. 지금 이소영 의원안이랑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뭔가 하면 지금 그 분리과세를 확대하자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확대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확대를 하지 말고 현재 지금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네네. 부분적 종합과세죠. 부분적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맞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 네. 상장사에 한해서 배당 소득을 아예 분리과세를 시켜주자라는 거고 현재에도 분리과세 체계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이제 한도가 있다라는 거죠. 2천만 원이라는. 참 어렵네요. 네, 어렵고 세금 다룰 때마다 참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 드리면 이 말씀도 옳고 저 말씀도 맞는 옳은데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법인세도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고 세율을 이건 거의 확실히 굳어지는 분위기긴 해요. 1%포인트 낮췄던 거 다시 원복시킨다라는 거. 이거는 황 교수님과 먼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법인세 1% 낮춘 거를 1% 높이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우리가 이 뭐 정부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만일 관세면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 미국은 우리가 그 법인세율이 21%거든요. 단일 과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인세율도 3단계로 매겨서 우리 9%, 네. 19%, 21%, 24% 매기는 반면에 미국은 단일세율 21%를 매기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새는 자본의 이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서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투자처가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무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기업이 어려운 점은 환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랑 경제하는 데서 환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 일본, 뭐 유럽 환율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보다도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 환율 효과가 너무 큽니다. 환율 변동성과 리스크가 너무 취약하다는 너무 거예요? 큽니다. 환율 그렇죠. 너무 크고요. 변동성도 크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는 것이고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유학 갈 때는 환율이 66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1,400원. 엄청난 환율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업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 보면 개인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세율까지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너무 가중하는 것 같아요. 정부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기업입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기업의 어떤 법인세율 부담이 낮아졌다. 거꾸로 말하면 기업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우니까 세금 내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보면. 몇몇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큰 기업들이 큰 것 같지만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회사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 400억입니다. 그죠? 두 번째 큰 것이 하이닉스. 시가총액 200억입니다. 뚝뚝 반밖에 안 됩니다. 세 번째 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77억입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400조, 죄송합니다. 400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시가총액 죄송합니다. 제가 말 400조. 지금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400조, 200조, 77조밖에 안 돼요. 세 개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엔비디아 5,600조입니다. 5,600조. 뭐 마이크로소프트 5,051조입니다.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같은 규모의 미국 회사가 코카콜라가 400조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 연구해 보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요새는 기업이 국가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TSMC가 대만을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큰 기업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개인 기업이면 모르지만
상장기업이라면 모든 사람이 상장기업은 주식의 거래가 자유로운 것이거든요. 뭐 한 주를 가질 수도 있고 뭐 0.1주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해도 네. 아무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법인세율 1%포인트 높이는 게 네. 실효세율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까요? 이게? 그게 저는 지금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은 잘 안 건드리려고 해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세수 부족이 부족하니까 마이너하게 어떻게 미세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1%포인트가 과연 정말 법인의 어떤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세수 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 자꾸 높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명목세율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국세랑 지방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국세도 부담하고 지방세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고 명목세율이 몇 %인가 하면 26.4%예요. 그런데 지금 독일이 29.9%, 일본이 29.7%,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27.8%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입니다. 25.6, 25.0, 조금 낮은 편인 거죠. 그다음에 이건 명목세율이니까 실제로 실효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보자. 예, 있습니다. 데이터가. 바로 뭔가 하면 세금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하는 부담금. 그래서 우리가 TTCR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월드뱅크에서 2019년까지 나왔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더 이상 갱신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33.2%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33.2%, 33원을 세금이라든지 부담금으로 낸다는 이 뜻이 됩니다. 근데 OECD 평균이 얼마인가 하면 41.6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프랑스가 뭐 모든 세금이 다 높은 나라죠. 60.7%고요. 그다음에 스웨덴이 49.1, 독일 48.8, 일본 46.7.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소위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내피셜인 것처럼 한국이 지금 법인세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좀 수치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뭐 법인세를 엄청 압살적으로 지금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1%포인트 정도의 미세한 상향 조정 가지고 법인세가 과연 이게 역행적이냐. 그리고 이건 각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영국이 2024년도에 최고 세율을 19%에서 25%로 6%포인트는 올렸습니다. 네.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재정 적자 때문이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6%포인트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1%포인트 정도 윤석열 정부 때 내려갔던 거. 윤석열 정부가 그때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5년간 몇 주 얼마의 지금 세수가 부족이 발생했는가 하면 60조의 세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는 원복하는 수준에서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때 가장 큰 세수 결손은 법인세에서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최고 세율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참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1% 올려가지고 얼마 더 걷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어차피 이거 최고 세율을 올리게 되면 이 세금 낼 수 있는 기업 집단은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 그다음 소상공인들은 지금 낼 세금이 없고 내일 문 닫을 걸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몇 년간 잊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왜 이렇게 어렵죠? 다 대기업들이 미국 가고 외국에서 다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제 한국이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이 같은 세금을 적용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올지 말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이를테면 저희가 평택의 그 반도체 공장만 하더라도 삼성이 평택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허가받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네. 미국에서 동일한 반도체 공장을 허가받는데 8개월 걸렸죠. 세금 말고도 한국에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미 대기업들은 그런 불편함들을 경험하고 더 이상 한국에 신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올려서 기분 나쁘게 한다? 걷어들이는 건 없는데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한국은 기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네거티브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 측면에서 결코 좋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뭐 60조의 결손이 있다는 건 거꾸로 이제 세율이 올리면 이제 60조를 더 걷게 되지 않습니까? 60조를 이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기업이 부담하는 60조가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보면. 그리고 저는
참 이런 말을 뭐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제가 이제 회계 전공이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IFRS 국제회계 기준을 저희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은 미국, 일본, 중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학회장 때 이제 일본에 가서 왜 너희 나라는 IFRS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 기준위원이 잠시 고민하다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도요타가 반대해서 안 해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뭐 도요타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일본의 사랑을 받는 기업인 줄 알고 있었지만 네. 어떻게 공식석상에서 뭐 우리나라 뭐 경제계가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도요타가 반대해서 안 해.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비슷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일본에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의 그 전환이 좀 늦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도요타가 늦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장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약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네. 이제는 예전보다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됐고 특히 상장 기업이라면 그 주인이 이제는 모든 국민이 돼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이지 않습니까? 5천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을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 점을 꼭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과세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 과세의 정당성을 설득하면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갈등과 부작용은 오히려 세금이 정치 이념화 됐을 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남용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G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